단체 안에서도 회원분들께는 저는 항상 가족분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 유족분들, 가족분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 아시죠? 21년도 작년은 아직 그 통계청에 나오지 않아요. 21년도에 13,352명이 안타깝게도 돌아가셨어요. 그럼 남겨진 사별자는 몇 명입니까? 책자는 더 나오긴 했지만 약 10만 명 정도. 그것도 매년 10만 명씩 나오는데 이렇게 수많은 가족분이 나오는데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 자살로 소중한 분을 잃었다라고 알려진 혹은 직접적으로 표현해 주신 분들은 거의 없거든요. 지난번에 서울 포럼에서도 그 나정호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전 세계를 놓고 봤을 때 결국 내 주변에 뭐 전체 인구의 절반 정도는 자살로 인한 소중한 분을 잃은, 그렇죠? 직간접적으로 그런 어떤 경험을 한 분들이 된다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뭐 미국의 2배이기 때문에 그 나 교수님 말씀드리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전생에 걸쳐서는 자살로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살 사별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거의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살 사별자들의 경험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사실 사회적인 인식이라고 그러죠.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게 그런 거예요. 자식 죽임, 남편이나 마누라를 죽임, 그런 사람으로서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이런 아주 엄청난 끔찍한 어떤 경험들, 혹은 실제로 그렇게 사회가 나를 바라보는 걸 수도 있고요. 그렇게 나를 사회가 바라볼 것이다라고 주관적으로 느끼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말을 듣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나 시선을 통해서도 그런 어떤 다른 사람들의 태도를 지레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남겨진 그 아픔의 크기는 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여기 제가 마지막에 나왔지만 사별을 경험하지 않은 분들과 비교해서 8배 가량 자살 비율이 높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굉장히 그러니까 현재 자살 고위험군으로, 그렇죠? 자살 예방을 위한 대상자로서 사별자 분들도 국가적인 관심과 관리를 해야 된다는 의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하튼 혼란스러운 감정을 경험하게 되는데 사실 소중한 사람을 잃으면 가장 기본적으로 뭐예요? 슬픔, 그리고 상실감은 누구나 다 경험해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고인이 나를 떠나갔다는 고인에 대한 분노, 그리고 고인을 죽게 만들었다는 사회에 대한 분노, 혹은 직접적인 어떤 제3자에 대한 분노. 마지막은 뭐예요? 고인을 그렇게 떠나가게 뒀다는 나 자신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지 않고, 그렇죠? 그러면 나만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특히 이제 자신에 대한 분노가 자책감, 후회, 그리고 어디 이제 여기 나온 영어는 제가 표시하지 않았군요. 무기력감이나 절망감, 이런 식의 어떤 극단적인 자살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인 절망감까지 느끼게 되는 거죠. 삶의 의미가 없다라고 느껴요. 거기다 추가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런 식으로 수치심, 그리고 고립감,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우울, 불안, 분노, 그 다음에 수치심,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들이 사별 초기에는 굉장히 혼란스럽게 사람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정말 비현실감, 정말 내가 우리 아이가 정말 죽은 게 맞을까? 살아있는 건 아닐까? 이런 이제 비현실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란스러운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감정은 그렇다고 치면 생각은 어떤가?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주제는 왜 죽었을까? 그게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제 뭐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른 설명을 조금 하나 더 드리고 싶어요. 이건 뭐냐면 내 삶의 일부, 정말 내 몸의 일부라고 여겼던 그만큼 소중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과 내가 이별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겁니다. 그분이 내 곁에 없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자꾸 과거에 왜
만약 그때 내가 어떻게 했더라면, if then이라고 했죠. 만약 내가 동생의 전화를 받았더라면, 내 아이를 군대로 다시 돌려보내지 않았더라면, 그랬더라면 내 아이가 살아있을 것이고 자책하게 되고 후회하게 되고 떠난 것에 대해 인정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소중한 사람과의 이별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가족분들께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 이별을 받아들였어요. 이제 더 이상 실제로 보거나 만질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그럼 그분이 이 세상에서 완전히 소멸된 걸까요? 진짜 없었던 존재가 돼버린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런 표현을 많이 해요. 우리 가슴 한편에, 내 가슴 한편에 항상 그분은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 하늘을 이렇게 올려다보면 바로 그곳에서 저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계실 거예요. 내가 슬퍼하고 아파하면 함께 안타까워하고 계실 거예요. 내가 즐거워하거나 내가 행복해하잖아요. 그럼 그분은 어떨까요? 정말 다행이다 생각하고 기뻐하고, 그죠? 계속 그렇게 행복해 했으면 바라는 그런 마음이실 거예요. 그처럼, 그죠? 이별을 받아들이고, 그죠? 그 죽음을 인정한다 해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는 그분은 항상 내 곁에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이 우리 생각의 문제, 사고의 붕괴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가족분들과 대화를 하거나 뭐 글에 댓글을 달거나 이런 경우에 항상 강조하는 부분들이, 그분은 떠났지만 더 이상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그분이 없어진 건 아니다. 이걸 항상 강조합니다. 여기 유족분들도 계시고 일반 시민도 계실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주변에 내 곁에 있는 분들, 나에게 꼭 다짐하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 가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죠? 사별자가 저쪽을 비난받아야 돼요. 가해자의 모습,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계속 우리 뭐 아까 시장님도 그렇고 의원님도 그렇고 대표님도 그렇고 가족의 책임이 아니다. 저는 그래요. 가족의 책임이 있어요. 있죠. 근데 그거 하나만 가지고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아까 강은미 의원님이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가족, 내 곁에 있는 소중한 가족조차도 떠올릴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스트레스, 그런 상황적인 압박감에 휘둘려서 자살 충동이 이성을 압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곁에 내 어머니가 계시다는 거, 내 아이가 있다는 것조차도 떠올리지 못할 정도로 압도되는 거죠. 자살학에서는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자살 당시에 그런 그 고인의 어떤 모습에 대한 연구들을 해봤을 때 그게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반응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 이유는 없는 거예요. 수만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하필 500가지 퍼즐을 마지막 퍼즐 조각, 마지막 500번째 퍼즐이 딱 맞춰지는 겁니다. 그 순간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중에 내가 하나, 두 개의 퍼즐 조각이 나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내 책임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책임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책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인정하는 거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주 요약을 해보자면, 우울과 분노 이런 부분들. 사실 우울, 분노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화병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죠. 누군가한테 화가 나기도 하고 또 나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 내가 제대로 못하는 거, 이런 것들. 누구 화가 나고 뭐 불쾌하고 불만하고 이런 것들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해결하지 못하면 그 결국 누구한테 화살이 돌려지냐면 나한테 화살이 돌려집니다. 그게 이제 화병이에요. 우울, 분노, 증후군. 그런 식의 어떤 모습. 그래서 왜라는 질문과 죄책감, 분노 이런 식의 어떤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트라우마로 인한 불안과 공포.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직간접적으로는 목격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비단 뭐 한두 예가 아니죠. 화장실에서 돌아가신 분이 계시면 어머님은 더 이상 그 화장실 이용하지 못해요. 아파트에 거실 화장실 이용하지 못하고 안방만 갑니다. 화장실 문도 못 잡아요.
그만큼 그 고통, 그 공포스러운 경험, 이것은 누구도 예상하거나 그죠? 누구도 재단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런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인관계와 관련된 부분.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적인 사회적인 혹은 다른 주변 사람들의 어떤 시선이나 선입견, 그런 부정적인 인식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고립된 양상을 나타낼 수밖에 없고요. 이거는 그냥 남들과 사이에서 뿐만이 아니에요. 가족 내에서도 그렇습니다. 사실 가족들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잘 안다고 여겨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파하고 내가 표현하는 방식, 그럼 다른 가족 구성원들도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여기게 돼요. 그걸 오해를 갖게 돼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각기 다른 성향, 기질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각기 놓여진 상황이 다 다르죠. 따라서 그 아픔은 같지만 표현되는 방식은 서로 다르고, 그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 안에서 반목이 있고 의도하지 않게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오히려 남들보다 가족을 더 미워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만큼 해결되지 않은 감정과 생각들, 그런 아픔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지 실제로 내 가족이 나를 서운하게 하거나 나를 아프게 하려고 의도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거, 이런 것도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대인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원한다면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렇죠? 우리 아이가 죽었다는 걸 얘기하지 않아요. 그럼 뭐 외국으로 나가 유학 갔고 외국에 그냥 이민 가서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말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아프지 않으면 그렇게 해서도 됩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그냥 멀리 갔어요. 그냥 이사 갔어요라고 하는 건 나쁜 게 아니고요. 사실 거짓말도 아니죠. 멀리 갔다는 게 그냥 일본이나 미국에 간 게 아니고 하늘나라로 간 거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능사,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계실 필요가 있고, 저는 이 부분도 가족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정말 그 소중한 분과의 아픈 이별은 내가 죽을 만큼, 내가 죽고 싶을 만큼, 아까 8배도 많다고 했잖아요. 내가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극단적인 아픔이에요. 그런 아픔은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앞서 이제 제시한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 아래 숨겨놓는 것이죠.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 수면 위로 올라와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그리고 같은 아픔을 가진 사별자들 안에서도 같이 도움을 받고 지지받고 그런 식으로 격려받으면서 서로 성장하고 회복돼 나가는 과정 거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죠. 이런 부분들을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래 자살 예방에 대한 뭐 대략적인 표를 보면 예방을 위해서는 전국적인, 전 국민적인, 그죠? 스트레스 관리도 하고 자살에 대한 어떤 교육도 하고 그런 것도 필요하겠고, 실제로 뭐 시도를 하던 자살 위기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중간에 개입을 하든, 혹은 시도자들, 다행히 살아남은 분들, 혹은 돌아가시면 그 남겨진 서바이버, 생존자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이런 개입이 돼야 된다는 게 자살 예방에 대해서 자살학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공통적인 부분이에요. 이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자살 사별자. 근데 그 자살 사별자라는 것이 없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분들이 계시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뭐 조금 전에 이제 사회 보셨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뒤에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눌 시간 갖도록 하고요. 근데 두 번째로는 미고사. 이거는 사실 우리 그 단체 가족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걸 만들게 되는데, 그래요. 그렇게 아픈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혼자 떠나가게 해서 미안하다는 마음, 그죠? 지금까지 오랜 시간 함께 있어줘서 감사하고 행복했다. 그리고 지금 떠났지만 영원토록 사랑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라는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반대로도 돼요. 남겨진 분들께 저 하늘나라에 계신 소중한 그분 또한 우리를 내려다보고 이렇게 떠나가서 미안하다는 거죠. 여태까지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함께 해줘서 감사하게 그리고 영원토록 사랑하겠다. 그 마음은 남겨진 사별자뿐만이 아니고요. 저 하늘나라에 가신 고인들 또한 똑같은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만들었고 사실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익명성입니다. 익명성. 어쨌든 사회적 선입견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의식하기 때문에 겉으로 아픔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익명성을 가지고 그죠? 나를 드러내지 않고도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2010년도에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니는 후배하고 만들고 그 이후로 이제 여러 분들이 오시게 됐죠. 뭐 이런 설립 목적인데 이거는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013년도에 저희 카페가 많은 이제 가족분들이 조금씩 힘을 얻으시면서 복지부 장관상을 받았어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조금 공적인 지원을 받게 됐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 봤더니, 그러니까 엊그저께 봤더니 한 2,500명 정도의 회원수가 있고요. 근데 이렇게 들어와서 나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사실 나가시는 분들도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나가시는 분들은 뭐냐면 이제 더 이상 이 카페에서 도움 받지 않을 정도로 내가 건강해졌다는 느끼는 거죠. 저는 사실 나가시는 분들, 이거는 저는 뭐 상담할 때도 똑같거든요. 제가 상담자 입장에서 상담 종결할 때 항상 하는 말이 우리 더 이상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건강해졌으면 더 이상 안 봤으면 좋겠다. 카페 나가시는 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뭐 정확하게 추산되지는 않지만 수만 명의 가족분들이 저희 카페를 알고 계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상의 그런 지지 체계를 구축하는 거, 그렇게 회복의 길을 함께 해 나가는 거, 그리고 자조 모임과 전공 모임, 그리고 도움 기관과 연결시켜주는 거. 그리고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자살 예방의 당사자 운동에 대해서 조성돈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우리는 이미 경험했어요. 더 이상 이런 아픔이 또다시 생기지 않길 바라는 그 누구보다 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아픔을 더 이상 경험하지 않도록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죠? 최전선에 나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저는 이 게이트키퍼라는 게 뭐냐면 문직이라고 해서 사실 이거는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90년대 연구에 의하면 자살로 돌아가신 분들 10명이 있다면 그 중에 상담센터나 정신과를 방문하는 분들이 10명 중에 1명이에요. 나머지 9명은 그냥 일상생활 하다가 이제 돌아가신 겁니다. 즉 이거는 제가 상담실에 앉아서 구할 수 있는 자살자는 너무 없다는 겁니다. 지금 많아지긴 해서도 절반도 안 돼요. 지금도.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가? 일상생활을 하는 우리들, 일반 시민들이 주변에 이렇게 아파하는 분들이 계시면 빨리 캐치해서 딱 막아주는 거죠. 그리고 끌고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게 게이트키퍼거든요. 그 역할을 우리 사별자분들, 가족분들이 해내는 게 가장 잘 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공적 지원을 받고 있다라는 거. 감사하게도 라이프업에서 제가 몇 년도부터인지 모르겠어요. 꽤 오랫동안 지원을 받아왔고 그 부분 너무 감사하게 여기고 있고요. 앞으로도 미래의 대표로서 계속적인 지원 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통해서 가족분들과의 대화, 뭐 제 경험도 그렇지만 요구들이 있었어요. 이 요구들이 받아들여진 게 결국 자살 유족 대상의 원스톱 지원 서비스가 된 거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직후에 사실 자살로 사망하면 남겨진 가족이 제일 먼저 하는 게 그거예요. 경찰서가 피의자 조사를 받아요. 자살이 맞냐 안 맞냐 이렇게 피의자가 된 거죠. 피해자가 아니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고인이 집에서 응급구조사나 병원 갔을 때 혹은 장례식장에서 대우받는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그죠? 가슴 아픈 경험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 현실적으로 남겨진 분들에 대한 뭐 재정적이든 법적이든 그런 도움들, 의학적이든 심리학적 응급 조치들 필요하죠. 특히 남겨진 경우에 그러니까 그거를 공개하지 않더라도 그저 휴직할 수 있는 그 아픈 기간 동안 좀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볼 수 있는 그런 기간 갖는 게 필요하겠다. 뭐 이런 부분들이 저희의 요구였고요. 이제 어느 정도로
혼란스러운 시기가 지나갔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정말로 우울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혹은 여러 가지 사별 반응들, 아픈 경험들을 계속 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의학적인, 생물학적인, 심리적인, 사회적인 진료 체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종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종교에서는 자살을 죄악시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제가 종교 지도자분들을 만나면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뭐 다들 말씀들을 하셔서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자살을 죄악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자살 예방을 위해서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교리를 듣잖아요. 그러니까 자살하지 말라 막기 위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교리가 되어 있다는 걸 알고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는 사실 저희 상담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상담을 할 때 자살 위기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처음에는 자살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도록 했어요. 근데 그 서약서를 받잖아요. 그럼 실제 내담자분이 밖에서 시도를 했다거나 그런 위험한 상황이 있을 때 상담자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거짓말을 해서. 오히려 자살 위기가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렇죠? 위험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게 좋지, 야 자살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 종교에서 바라는 부분이고요. 또 다른 자살을 막기 위해서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속적으로나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자살 사별자 분들을 위한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방을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시민으로서의 어떤 게이트키퍼 육성을 하는 것, 또 하나는 자살을 예방하는 방향에서 우울증 환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론 보도도 마찬가지예요. 고인에 대해서 아주 선정적인 보도를 하면 결국 어떻게 되죠? 또 다른 베르테르 효과가 나타나고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언론 보도. 고인뿐만이 아니고요. 사별자들에 대한 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언론 보도에 대한 부분들도 좀 바꿔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드렸었죠. 그래서 2019년 이후로 원스톱 지원 서비스 사업이 시행 중에 있고요. 이전에도 몇 가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개요는 19년 9월에 인천, 강원, 원주,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가 된 것은 워낙에 광주광역시 자살예방센터가 워낙에 활동을 잘했어요. 저도 자살예방센터가 생긴 이후로 저도 2012년부터인가 저도 함께 활동을 해왔거든요. 굉장히 열심히들 하시고요.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하셨기 때문에 많은 자살 예방과 자살 유족들을 위한 많은 서비스들을 해내셨고, 그래서 가족분들이 참 좋아하셨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광주광역시의 처음 시범 사업이 시작된 겁니다. 2022년에는 9개 시도로, 25년에 워낙에 사업 결과가 좋았어요. 원스톱 지원에서 경찰 조사부터 이제 도움을 주는 겁니다. 피의자가 아니고 피해자의 어떤 그런 태도를 갖게끔 경찰을 이제 옆에서 이제 가르쳐주고, 그죠? 가족분들 도와주는 거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도움을 준다 보니 가족분들이 훨씬 호응을 해주고, 그리고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서 훨씬 더 오케이를 많이 해주시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는 것이 다행히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뭐 이거는 이제 뭐 따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표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서비스,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해주느냐 봤을 때 경제적이거나 행정적인 지원 5가지가 있고요. 심리 정서적인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법률이나 행정처리 비용이라든가 사후, 그러니까 고인에 대해서 이제 도움을 받는 거, 뭐 현장이 집이라면, 그죠? 집을 청소해주고 조금 이제 정리가 될 동안 다른 곳에 좀 임시로 계셔야 되잖아요. 그런 어떤 서비스, 특수 청소 지원, 그 다음에 남겨진 분들, 특히 자녀분들의 학자금 지원까지.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이 정도라도 되는 건 정말 다행인 것 같고요. 심리적인 어떤, 그죠? 상담적인 접근들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 및 행정처리 비용 지원, 이거는 이제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이렇게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채가 많으셨던 유족이나 직접 처리가 어렵거나 비용이 부담스러운 분들께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특수 청소가 필요하거나 일시 주거 지원이 필요한 경우, 그 학자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 이런 경우도 연락 주시면 된다, 이런 부분 말씀 주시고 있고요. 그다음 심리 정서적인 지원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이제 심리적인 고통을 심한 경우, 그다음 따뜻한 작별을 원하는, 그리고 부정적 시선 때문에 치료가 끊어지는 유족, 이런 분들에게 그렇죠? 좀 독립적인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유용하고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좀 과장해서 얘기하자면 예전에는 자살 유족분들이 도움을 받는 것을 허락하신 분들이 뭐 10명 중에 1명이라면 지금은 10명 중에 9명 이상은 도움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정도입니다. 많은 가족분들이 정말 사소한 도움인데 이 정도만 가지고도 마음을 열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리지원 서비스는 개인 상담과 집단 상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조 모임 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자조 모임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시간이 벌써 40분 다 돼갔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실제로 미국에서는 우울증을 가지고 정신과 약물 치료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인한 치료 효과가 있는데 효과가 이만큼 나요. 근데 그게 자살 유족분들이 자조 모임을 통해서 같이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안아주고 등 토닥여주고 이런 자조 모임만 했을 때 그 어떤 치료 효과하고 동등하다는 거. 약물 치료만큼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근데 가족분들은 그 정도 전문적인 치료 자체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큰 아픔에서 굴하지 않고 버텨내고 살아요. 그런 큰, 그죠? 성장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조금만 도움을 주더라도 훨씬 더 나은, 그리고 오히려 선두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는 것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동료 지원 활동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여러 가지 실제 자조 모임의 리더를 한다라든가 온라인 글쓰기를 통해서 가족분들 좀 위로해 준다거나 돌봄 활동, 이거는 이제 좀 새롭게 시작된 건데, 이게 뭐냐면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시점에 이제 그 출동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유족분들이 출동하는 거죠.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거기 이제 일반 상담하는 분들, 그러니까 센터에 분들이 가는 것보다 유족분들이 이제 같이 출동을 하는 거죠. 그 처음에 그 집에서부터 장례식장이나 혹은 뭐 경찰서에서부터 그렇게 도움을 받는다면 훨씬 더 많이 공감을 받게 되고 훨씬 더 안전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마지막으로 미래 이제 이런 정책들이 이루어지는 건 정말 다행이에요. 저희의 요구가 어르신들 받아들여졌고 다행이지만 더 적극적인 도움이 좀 필요하다는 것이죠. 특히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애도기간을 보장하는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타지역 무관기간, 즉 이제 광주도 그렇지만 전남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그 지역사회 내에서 그런 어떤 소문이 퍼지는 것에 대해서 꺼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저는 화순에 사는데 화순군 안에서 자조 모임을 하거나 거기서 도움을 받는 게 아니고요. 뭐 광주로 나온다든가 좀 멀리 있는 장성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끔 화순에 있지만 그런 식의 타 지역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준다면 도움을 받는 걸 조금 덜 꺼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 두 번째로는 뭐 사회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의료 전문가 집단의 경우도 우울증으로 자살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책임 소재를 조금 더 주는 거죠. 그렇죠? 자살 위기에 있는 우울증 환자분들의 경우에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그분들 자살을 감행했을 때 그분의 책임을 전부 다 질 수는 없겠지만 일부라도 져야지, 그런 의무사항을 갖고 있어야 조금 더 자살 예방을 위해서 더 많이 힘을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갖고 있는 거고요. 언론 보도 지침이라든가 종교에서도 마찬가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당사자 운동으로, 즉 저나 소중한 분을 떠나보낸 그리고 남겨진 그런 생존자분들의 경우에 그렇죠? 당사자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정신건강을 회복하는 과정이 일단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고위험군으로서의 관리, 그러니까 정신건강을 조금 더 회복할 수 있는 우울이나 불안, 분노,
수치심,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들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도움이 좀 필요할 수 있다는 거고요. 저희 미고사 단체처럼 자살 유족 단체들과 그런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거 이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공무원들, 복지부에서 저희 단체로 지원을 계속 해주고는 있지만 매번 말하는 게 실적을 좀 보여달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공무원 집단이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실적을 보여줄 수가 없는데 가족분들은 사진 찍히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내 얼굴이 나오는 게 싫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사진도 안 찍지, 이름도 안 적지, 그러다 보면 어때요? 실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 겁을 많이 줘요. 근데 다행히 지금 현재 라이프오프에서 도움을 주시고 계셔서 그래서 그런 압박에서 많이 좀 벗어나는 상태입니다. 뭐 압박을 여전히 느끼긴 하지만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자살 예방이나 동료전 활동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 즉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다른 자살 고위험, 자살 위기에 있는 분들을 살펴보고 그분들을 우리가 끌어안아서 전문가한테 데려다 주는 것까지 그런 어떤 게이트키퍼의 어떤 모습을 갖게끔 하는 거. 결국에는 자살 예방의 최전방 전문가. 저는 이제 후방에 있는 겁니다. 위기에 있는 사람들 우리 가족분들이 저한테 데리고 오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좀 더 전문적인 상담을 진행할 수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렇게 게이트키퍼로서 최전방 전문가로서 자살 생존자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고요. 그거는 그 누구보다도 저보다도 저는 이제 유족이니까 저만큼 잘하실 그럴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그 강의 40분 안에 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